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남보다 내 마음이 우선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오시마 노부요리 지음, 고정미 옮김, 책들의 정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좀 없었을 뿐이라며 지나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고 부정적 감정으로 자신을 몰아세우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 감정을 부정적인 방향이 아닌 긍정적인 방향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부와 행복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강한 스트레스는 기억을 왜곡시키는데요. 불리한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은 인간의 습성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충동적인 행동을 해놓고는 당사자가 그 당시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흔히 기억이 날아갔다라는 말을 하는데 돈이 없다든가 손해를 봤다라는 것을 계기로 감정이 격해지면 뇌의 기억을 정리하는 부위를 자극하여 기억이 부정확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신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약속 시간에 늦어서 서둘러 나가다가 핸드폰을 두고 나오거나 지갑을 두고 나오는 등의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단순히 실수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것은 서두르려는 감정에 기억을 정리하는 뇌의 부위가 자극을 받아 기억이 흐트러지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돈과 관련된 문제일 경우에는 기억이 흐려진 상태이므로 낭비를 하더라도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설령 쓸데없는 소비라는 것을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바보 같은 짓을 했다며 자책하는 감정이 뇌를 자극하여 다시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무의미한 소비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은 잊어버리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은 잊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심한 말을 들은 다음 날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라고 따져봐도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태연한 표정으로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 하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괜히 자신만 화가 치밀게 되고 분노가 쉬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보통은 바로 어제 한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본인은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기억은 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혔더라도 그 사실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잊어버리려는 방어 기제가 작용합니다. 서로 언쟁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상대로부터 험한 말을 들은 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만 감정에 휩싸여 과격한 행동을 했던 자신의 모습은 전부 잊어버리고 맙니다. 불리한 상황은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고합니다. 이런 현상은 돈을 잘 모으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할인하는 상품을 보면 할인 기간에 사두지 않으면 분명 손해야 하는 마음에 계획에도 없던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해 버립니다. 그러고는 얼마 후에 지갑을 들여다보면서 어라, 왜 이렇게 돈이 없지 하고 돈을 써버린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영수증을 확인하고 나서야
아, 그때 그걸 샀었지 하고 기억을 떠올립니다. 저축을 못했으니 한동안은 돈을 아껴야 해라고 생각해도 자꾸 돈을 썼던 기억을 잊어버려서 절약을 하지 못합니다. 까짓 다음 달부터 저축하면 되지 하고 다짐하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또다시 충동적 소비를 하는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소비를 반복하는 일이 하나의 습관처럼 변하게 됩니다. 돈을 잘 모으지 못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돈을 썼던 걸 잊어버린다는 사실에 대해 자각하지 못합니다. 돈을 낭비했다는 사실이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죄책감을 회피하기 위해 돈을 쓴 일 자체를 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돈을 벌고 있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스트레스에서 도망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회피만 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위를 불행에 빠뜨립니다. 자신의 행동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당신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였다든가 가족을 위해서야 라는 식으로 마치 히어로라도 된 듯 자신만의 정의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옳다는 구실을 방패 삼아 폭언을 내뱉고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때문에 독선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스스로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에게는 돈을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돈으로 인해 서로 감정을 상하게 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빌린 쪽도 빌려준 쪽도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며 거만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곧 상대의 기분을 짓밟는 행동을 하게 되며 인간관계를 파괴해 버립니다. 그래도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과 대척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적으로 인식합니다. 사람은 독선에 빠지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극도로 신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이성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직감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자신이 옳다는 생각이 들 때일수록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확신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잘못된 일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확신에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은 감정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면 독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변 사람과 소통해야 합니다. 상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돈은 불안을 일으키는 유발제입니다. 우리 삶에서는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많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은 쉽게 불안에 빠지고 맙니다. 남자는 지갑이 두둑해야 한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밌는 것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불안함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월급날이 한참 남았는데 생활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건만 이상하게도
이럴 때일수록 구매욕이 상승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뭐야, 돈 없다고 매일 우는 소리를 하면서 왜 저렇게 쓸데없이 돈을 쓰는 거지 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시선을 보내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불안과 초조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세일 기간에 저렴하게 산 것이니 내 행동은 옳았어 라며 전혀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용카드의 변제가 밀리게 되면서 이자만 지불하는 나날이 계속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비싼 안마의자를 구매하는 등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소비 행위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변제 기한은 다가오는데 돈이 없는 상황에 노출되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고 눈앞의 이익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자신의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럴 돈이 있으면 이자가 계속 나가는 학자금이나 신용카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계기가 되어 일어난 부정적 감정이 뇌를 자극하였기 때문에 본인은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계속 일을 하여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건강해야 해. 그래서 안마의자를 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변제일이 가까워지면 수중에 돈이 없는 상황이 되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계속 돈을 모으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내 운을 뺏기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운을 끌어당기는 감정 습관을 연습해야 합니다. 동창회에 참석해보면 학창시절에 자신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지금은 자신보다 연봉이 높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친구를 향한 질투심이 치밀어 올라서 넌 공부를 참 못해서 그때는 바보가 아닌가 했어. 모두에게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지. 참 징글징글했어 하며 상대를 매도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보다 상대의 연봉이 높다는 사실에 상대를 질투하게 되어 일어난 상황인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상대를 매도하는 것은 상대를 비참한 기분에 빠뜨리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를 비참하게 만들면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으며 그 사람이 가진 운을 자신이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질투로 인해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무의식에 존재하는 본능의 표출과 같아서 정작 본인은 그런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행동에는 상대를 내 밑으로 끌어내리면 상대가 누리고 있던 부와 행운을 내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는 친구의 연봉이 높아질수록 나만 뒤처지게 된다는 생각에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괴로운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이 초라하고 가엾은 존재라고 생각되며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느끼는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을 매도하고 비참함에 빠뜨림으로써 자신만 비참하고 고독한 것이 아니라는 상황을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비난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행위는 결국 자신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만들 뿐입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상대의 현재를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를 높여줄 때 나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면 자존감이 상승하여 자기 일에도 자신감이 생기고 성과도 커집니다. 또한 강박성 체질로 인해 항상 초조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지갑이나 통장과 눈싸움을 하며 도대체가 돈이 모이지 않는다며 한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돈을 저축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불안해하거나 조바심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뇌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에 매달려 초조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 타인에게 여유가 없다거나 궁상맞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부족함 없이 윤택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처럼 여유가 없는 사람과 가까워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도 자신처럼 돈이 없는 사람만 모이게 되고 좋은 기회도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더욱 안 좋은 것은 자기와 마찬가지로 자신처럼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는커녕 서로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타인의 부정적 감정에 전염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항상 초조한 모습을 보이면 타인에게 약자로 취급받게 되고 그로 인해 타인의 부정적 감정에 노출되기 쉬워집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 돈을 관리한다 해도 주위 사람의 부정적 감정이 전염되면 뇌의 자극을 받아 우울한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의욕이 저하되어서 돈을 저축해야 한다는 사고력이 떨어집니다. 본인은 돈을 저축하기 위해 나름 열심히 아끼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의 감정에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는 사고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실제로는 낭비를 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아낀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돈을 모으지 못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이 없다는 사실에 집착하게 되는 것은 강박적으로 사고하는 뇌의 부위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체질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돈이 없다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며 낭비했던 사실을 계속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가슴속에 쌓아만 두는 체질이 있는데요. 걱정은 그만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매우 성실하고 예의 바르며 의리가 있고 꼼꼼한 데다가 인내심이 강한데도 이상하게 발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내면에 담아두고 발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체질을 가진 사람은 항상 올바른 행동을 하며 타인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행동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처럼 상식적이고 견실한 사람은 쌓아둔 어지간한 일로는 스트레스를 밖으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스트레스를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 스트레스가 폭발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분출하기 때문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그로 인해 모처럼 쌓아온 인간관계를 망가뜨려 버리거나 쓸데없는 곳에 돈을 함부로 쓰는 등의 행동을 반복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은 그동안 계속 부당한 일에 대해서도 참아왔으며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정당한 분노이므로 자신에게는 잘못도 후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체질을 가진 사람은 성실한 성격 탓에 늘 자신이 먼저 앞일을 판단하고 앞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기에 앞서 어차피 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는 앞일을 생각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자신의 모든 감정을 지배하여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당장 뭔가 손을 써 두어야만 한다는 걱정이 앞설 때는 오지 않은 미래의 일보단 현재에 충실하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마음속의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라는 책입니다. 호타 슈고 지음, 윤진아 옮김, 서사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행동하기 어렵거나 심신의 병을 얻기도 합니다. 결국 생각하는 것은 양날의 칼인 셈인데요. 합리적으로 판단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며 떠오르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사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 생각하느라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사람은 뇌과학이 선택한 45가지 단순 사고법을 통해 짧게 생각하고 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인생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미소는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감정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불안감이 심할 때는 사고와 감정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이럴 때 억지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 하면 자기 모순에 빠져 오히려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 생각하기 나름이지 하고 심기일전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뇌과학에서는 감정은 사고보다 몸의 움직임 등 외적인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긍정적인 태도를 습관화해 사고와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미소에는 스트레스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미소만으로 뇌가 즐겁다고 합니다. 기쁘다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미소가 클수록 효과도 커집니다. 미소를 띤 채 운동을 하면 힘든 것을 잊고 운동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미소가 신체 감각에도 영향을 주는 셈인데요. 생각이 많을 때는 일단 입꼬리를 올려서 방긋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분하고 지루한 작업을 할 때도 입꼬리를 올리면 좋습니다. 또한 미소는 인상을 크게 바꿔놓기도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 존 오도 허티 연구진은 타인의 미소를 보면 기쁨을 담당하는 뇌 내 보수계가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나의 미소가 상대방을 기쁘게 만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미소는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갓난아기나 어린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따라서 미소 지은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미소가 클수록 활력성, 지배성 등이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타인의 호감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소가 크면 그만큼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소는 다양한 장점이 있는 표정이자 불안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는 전염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표정, 자세, 발화 방식이나 동작까지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사람은 타인의 부정적인 언행,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아 무의식적으로 흉내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은 원래 부정적인 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질이 있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함께 있다면 부정적인 것에 의식을 쏟기 마련입니다. 부정은 부정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계속 취한다면 주변 환경도 이 영향을 받아 부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꼭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매일 언행을 긍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위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가능한 거리를 두고 공감하려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또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상상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고통과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자기 평가가 높은 사람일수록 쉽게 기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평가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답을 맞췄을 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정답을 맞히지 못했을 때는 문제가 나랑 잘 맞지 않아서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능력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자기 평가가 낮은 사람은 오답을 냈을 때 난 능력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기가 죽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주어진 능력은 차치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낙관적인 사람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말은 마음을 약하게 만들 뿐 아니라 몸과 통증 감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사고나 표현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부정적인 언어는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난 못해, 나 같은 게 뭐라는 자학적인 말 대신에 가능한 긍정적인 표현과 긍정적인 사고로 바꿔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더 피곤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 자는 시간을 더하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 뇌와 심신에 나쁜 영향을 줘서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활기와 활력이 있고 피로를 잘 느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움직이는 사람은 활동력이 있고 피로를 잘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심신에 좋지 않습니다. 근육이 경직되고 혈류도 원활하지 않아 결국 뇌도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할 일은 태산인데 일은 잘 진행되지 않고 몸과 마음에 긴장감이 감도는 것 같다면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꼭 근력 운동이나 러닝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연히 이래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에 걸리기 쉽다고 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군 하며 편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환경이나 타인을 바꾸려고 하는데 나 아닌 바깥 세상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 내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고 현실적입니다. 불안의 메커니즘이나 대처 방법을 모르면
불안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워하거나 거절하거나 공격적이게 됩니다. 하지만 뇌는 우수합니다. 그렇군. 이런 이유로 마음의 변화가 생겨나는 거구나 하고 이해하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성을 담당하는 뇌를 활성화시켜 감정을 담당하는 뇌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의 허용량이 늘어납니다.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도 파악할 수 있어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이상과 기준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으니 먼저 그런 거구나 라며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세상뿐 아니라 타인과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차이, 행동 원리와 메커니즘의 차이를 인정하면 용서하지 못할 일은 줄어듭니다. 효과적인 기분 전환을 위해서 커피보다는 계단 오르기가 좋습니다. 장시간 일이나 공부를 하면 피곤함에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10분 동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졸음을 쫓는데 효과적이며 활력도 되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에는 대략 5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이 카페인보다 운동이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일할 때만큼은 즉각적인 효과라는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조금 움직이는 편이 활력을 되찾는데 훨씬 효과가 큽니다. 꼭 계단이 아니더라도 쉬는 시간에 직장이나 집 주변을 빠른 걸음으로 산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각할 일이 있을 때 걷거나 움직이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어른의 새벽이라는 책입니다. 우승희 지음 청림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다는 막막함이 들 때 문득 나만의 공부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책은 매일 새벽마다 필사하며 고전으로 익혔던 어른다운 마음을 50편의 글에 담아낸 멋진 책입니다. 새벽은 삶을 되찾는 시간이며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하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나에게 2시간 남짓이 주어집니다. 그 안에 글쓰기와 일기쓰기 그리고 운동을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만큼 바쁜 시간도 없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마감 기한이 작품을 완성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기 직전에 해야 할 일을 끝내야 하는 마감 기한과 같습니다. 내가 정한 일을 새벽에 모두 끝내지 않으면 오늘 다시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새벽에 일어난다는 사실 하나가 굉장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하루의 사소한 습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시간, 오롯이 혼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일 뿐이니 결국 그 안에 무엇을 담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이 쌓여서 구체적인 결과가 만들어져야 비로소 새벽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과 달리 특별한 성취를 이루지 않았는데도 새벽 기상을 이어가면서부터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부지런한 사람일까? 나는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일까? 스스로에 대해 확신할 수 없을 만큼 불안정한 사람일까? 나에 대한 이런저런 물음과 마주하면 언제나 부정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고 뭔가를 지속할 수 있는 끈기도 없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정한 일을 할 뿐 딱히 뚜렷한 성과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나 스스로를 부지런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로 한 것을 하루라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한 순간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단단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소하고 느리게 필사하며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논어, 대학, 중용, 맹자, 주역, 장자, 노자를 필사하는데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옮겨 적었던 것을 떠올려 보니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고 도무지 내가 이 시간을 왜 이렇게 허비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필사를 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고 중간중간 마음에 와 닿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확실한 일이라고 해도 얻는 게 없다고 느껴지면 마음은 다시 흔들립니다. 이 그물은 완성될까? 나는 도대체 언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그물만 짜다가 끝나버린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해왔던 것이 또다시 무용지물이 되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그런데 글을 쓰기 시작하자 읽었던 내용들이 어렴풋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베껴 써보았기에 내가 원하는 구절들을 금방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회남자에는 새를 잡는 것은 그물의 한 코이다. 그런데 지금 한 코만 있는 그물을 만들면 때마다 새를 잡지 못하게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글 한 구절을 찾기 위해서도 절대 한 구절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맹자는 폭넓게 배우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까닭은 장차 핵심적인 요점을 말하는 것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이다 라고 했습니다. 필사는 중요한 것만 찾아서 줄을 치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디고 때로는 우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넓게 읽어야 다시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사는 새를 잡을 수 있는 넓은 그물을 짜는 것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바로 다가서려 하면 오히려 다가서기 어렵습니다. 나에게 필사는 그물을 짜며 준비하는 비근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당장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는 없지만 나는 필사를 하면서 내 위치에서 내 속도에 맞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비루한 지식을 얻는 것에 불과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고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사는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사소한 실천이지만 나는 필사를 하면서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에도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녁의 즐거움을 포기하자 아침이 온전하게 주어졌습니다. 저녁을 즐기는 걸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스스로도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을 다채롭게 채우기보다 그냥 흘려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기보다 매일 하루를 온전하게 되찾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 것입니다. 저녁의 즐거움에 나를 내맡기면서 사는 것보다 중심을 잡고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찾는 일이 더욱 절실해지면서 저녁의 즐거움을 절제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없는 즐거움보다는 나의 결정에 의한 절제가 오히려 더 큰 위안과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은 더 이상 재미를 추구하고 아쉬운 마음에 붙잡고 있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일찍 잠을 청하려면 사소한 것부터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오후에는 커피 한 모금도 입에 댈 수 없고 주말에도 낮잠을 자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녁에 대한 아쉬움을 끊어내는 것도 힘이 들었지만 내 몸이 그에 걸맞게 적응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던 것입니다. 저녁을 놓고 아침을 되찾자 삶의 곳곳이 변화했습니다. 우선 매일 하기로 한 것을 하루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의 예외적인 변수들이 사라지니 온전한 하루를 얻게 되었습니다. 즐거움으로 흘려보냈던 찰나의 순간이 나의 의지로 붙잡을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저녁의 1시간과 아침의 1시간은 너무나 다른 형태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은 극단적인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아도 크게 벗어나거나 어긋나지 않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저녁의 의식적인 절제를 통해 하루 전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자는 활 쏘기는 군자와 비슷한 것이 있으니 정곡을 이루면 돌이켜서 그 자신에게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삶의 중심을 잃고 나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돌이켜서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지키며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삶에서 저녁을 길게 늘리겠다는 마음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극에 달하는 한 가지를 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휘발성을 가진 즐거움을 포기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하루를 되찾는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즐거운 것과 좋은 것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극에 치닫는 즐거움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슬픔을 가져올 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 발 물러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억울하고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마다 일일이 대응해서 분노해야 할까?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을 모조리 표출하며 여기저기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호소해야 할까? 아니면 어디서부터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 차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일단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게 좋을까? 작아지고 싶지 않았지만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에서 달리 선택지가 없다는 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풍랑이 이는 날 배를 띄우지 않는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한 채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풍랑이 몰아치는데
배를 띄우겠다고 강행하는 것은 의지의 경이로움이 아니라 무지와 무모함을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처럼 어쩔 수 없이 내가 굽혀야 하는 일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고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자는 장차 구부리고자 하면 반드시 잠깐 편다. 장차 약하게 하려 하면 반드시 잠깐 강하게 한다. 장차 패하려 하면 반드시 잠깐 일으킨다. 장차 빼앗으려고 하면 반드시 잠깐 준다고 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삶을 얻으려면 삶이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할 때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조리함에 몸을 맡겨야 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에 눈을 질끈 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며 감내해야 합니다. 잃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굽힐 때와 펼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사록에는 자기를 굽히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고 펼 수 없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굽혀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치미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굴곡과 진창 앞에서 그런 상황에 바로 맞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이 나에게 나쁜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최고의 복수는 화를 내고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굽히는 것은 굽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굽혀야 하는 일도 좌절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굽히는 것만큼이나 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제나 펴기만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때로는 굽히는 것보다 펴야 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적절하게 펴야 할 때도 굽히는 것은 굽히는 것의 의미를 상실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 의지를 피력할 날에 그것을 제대로 이끌어내기 위해 굽혀야 하는 것이지 언제나 굽히고 순응하면서 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름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망설이지 않고 펼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의지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드러납니다.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고 싶지 않은 무엇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망설일 때마다 뒷걸음질 치고 굽혔던 것은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이지 굽히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굽히는 것은 굽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은 힘든 일을 힘들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관자에는 성공하는 방법은 때에 따라 적절하게 굽히고 펼 줄 아는 것에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굽혔다 폈다를 자유자재로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굽혀야 할 때 지나치게 좌절할 필요도 펴야 할 때 지나치게 오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삶에서 굽혀야 할 때와 펴야 할 때는 번갈아 가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굽혀야 하는 상황이 생겨도 그 끝에는 항상 배움과 성장이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소신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굽히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않는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갖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해도 소용없었던 것이 매일 같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인정되었습니다. 안자는 습속이 본성을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매일 꾸준히 이어오는 것은 나를 바꾸고 나를 바라보는 남들의 시선을 바꿉니다. 남이 나에게 신뢰를 보내면 내가 몰랐던 나의 좋은 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의 믿음은 여전히 나에게 기쁨과 만족감을 줍니다. 순자가 강조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백성이 일을 할 때는 항상 거의 이룬 것에서 패한다. 끝을 조심하기를 처음 같이 하면 패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끝을 위해서 지속하는 것보다 지속하는 것 자체에 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지속하는 힘이 언젠가 쇠나 돌에도 아로새길 수 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끈기 없고 조급한 존재가 저 멀리 있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노력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끝이라는 것은 언제나 기약할 수 없다는 불안함을 안깁니다. 먼 훗날 어떤 목표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는 바람은 지금 당장의 마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만 노력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기보다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빼앗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공자는 제자 안연에 대해 나는 그가 나아가는 것은 보았어도 멈춘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뚜렷한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데 있습니다. 나도 내가 매일 새기는 것이 나에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아로새김이 지금 당장 나의 목표가 되고 그 자체가 나에게 의미를 가지는 일이라고 간주하고 싶습니다. 목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예상과 어긋나는 결과가 생긴다고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값진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찾아 자신의 재능과 힘을 온전히 발휘하여 풍요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당당하게 기분 좋게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